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 1%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1.3% 오른 4,150선 기록했는데요. 장 후반 들면서 외국인 매수세 더해지면서 상승폭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 엔솔 등이 6% 안팎으로 강세 보이는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의 대형주가 강세 보였네요.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졌고 증시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이 얘기 자세히 다뤄보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927.79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네요. 달러원 환율은 2원 내린 1,46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6.3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띄워드렸습니다. 와, 현장 목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2419님께서 반도체 주가가 연일 상승 중인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과 하이닉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주문하는 수량과 금액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와, 진짜 현장 목소리다. 지금 청주에 납품하러 가는 길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2419님이 이렇게 발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돈을 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이에요. 3611님, 경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제가 방과 후 목돈연구소를 듣고 많이 바뀌었어요. 경제 뉴스도 챙겨보고 환율도 공부해요. 동창회에서 홍보도 했습니다. 와, 근데 저는요, 이런 문자 보면 울컥울컥해요. 뭔가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덜 손해보고 사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문자 보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바뀌면서 즐겁게 사시는 그런 인생을 응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그리고 2교시에는 경제생활 속 법률 이슈 풀어보는 법대로 합시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그 옛날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나 초콜릿, 남대문 시장에서 팔던 미제 비누나 워크맨을 보며 우리는 야, 미제가 좋긴 좋다 이런 말 참 많이 했었죠. 요즘에야 한국 제품, 한국 음식이 더 좋다며 상황이 역전된 것 같지만 우리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시 신미제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구글 클라우드, 챗 GPT, 심지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서도 소프트웨어 구독료가 다달이 빠져나가죠. 생각해보면 죄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미제죠. 우리는 원화로 결제하지만 이 돈은 결국 달러로 바꿔져 미국에 있는 기업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지는 돈이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쓰고 간 돈을 싹 다 모아도 24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온 나라가 한국으로 오세요를 외치며 1년간 열심히 번 관광 수입보다 우리가 안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실리콘밸리에 보낸 돈이 5조 원이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디지털 적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빅테크에 보내는 돈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챗 GPT 유료 결제를 많이 하는 2위 국가라고 하네요.
이제 우리 기업들도 빅테크의 AI 인프라를 가져다 쓰느라 돈을 더 쓸 테고 개인들도 AI 비서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올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달러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를 악화시키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요즘 AI 구독료 통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죠. 과거에는 미제 안 쓰고 국산품 애용하는 게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신토부리만 외치는 것도 무리인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만의 기술 자립, 우리만의 플랫폼을 얼마나 빨리 잘 키우느냐가 새나가는 돈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 한번 같이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1.3%, 코스닥 지수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보합으로 마감하자 국내 주식시장도 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한 1시 정도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요. 맞아요. 이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예정된 12월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같은 좀 코스피 대형주에 외국인 수급이 확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12월 FOMC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나잖아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하 참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태라면 산타랠리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맞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88%까지 높아졌는데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60%대였거든요. 맞아요. 네, 확신이 아주 강해진 상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80% 후반대가 유지된 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주식, 채권, 금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흔히 세론 물량이라고 하죠. 뉴스에 네. 좀 파는 그런 현상들이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막상 목요일이 되면.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 장 마감만 봐도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가 저희가 빅테크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랑 애플은 빠지고 이제 구글이나 메타는 오르는 것 같은 좀 엇갈린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약발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고 사람들이 진짜 수혜주가 뭔지 좀 옥석가리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 이게 어떤 개별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전체 기술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그런 개별 기술주가 좀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금리는 인하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시장 반응은 좀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파월의 약간 그 습관이기도 한데 연준이 생각보다 이제 금리 인하는 하기는 하는데 네.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꼭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약간 좀 매파적인, 좀 보수적인 그런 뉘앙스로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매파적 인하라고도 좀 부를 수 있겠는데요. 매파적 인하. 네, 물가 지표는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가장 중요시한다고 알려진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네, 그 지수죠? 맞습니다. 네, 이 예상보다 좀 낮게, 전월치보다도 살짝 낮게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인하 명분은 현재 충분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데이터의 신뢰성인데요. 네. 사상 최장기간 지속되었던 정부 셧다운 사태 때문에 연준이 믿고 볼 만한 공식 데이터들이 현재 이제 생략되거나 좀 왜곡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꾸준히 피력하는 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약간 그렇죠. 데이터 디펜던트를 주장하고 있는데 볼 데이터가 좀 없다 보니 깜깜이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그러게요.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제대로 된 지표를 명확하게 확인 못하고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는 한데, 야, 그 셧다운 여파라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네요. 그러니까 파월은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결국에는 하게 될까요? 지금 파월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네. 연준 내부의 분위기도 되게 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들로는 금리 동결과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7대5 정도로 갈려 있다고 해요. 결국 파월 의장의 캐스팅 보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요. 네. 파월 의장이 몇 번 많이 반복한 적이 있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단행을 하되 기자회견에서 좀 보수적으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잖아요. 네.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격으로 인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번 회의에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엇갈린 의견이 많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좀 확인하면서 쉬어갈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좀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FOMC 12월 FOMC가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와도 그게 어떤 시장에 확 기폭제로 오기보다는 뭔가 좀 무난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그래도 어떤 뉴스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결국에 아까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데이터가 확인되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11월 고용 보고서,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이 물가보다 고용을 좀 우선시하겠다고 고용시장 둔화가 심각하다고 발언한 적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11월 고용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인데, 이게 지연돼서 FOMC가 끝난 뒤인 16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저번 주에 앞서서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네.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6일에 발표될 국가 공식 고용 보고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뜻은 이제 경기가 네, 좀 경기가 안 좋네, 경기가 식어가네. 이게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면 월말로 갈수록 다시 좀 금리 인하, 내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좀 온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진작에 나와서 확인했어야 할, 속 시원하게 이러이러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야 될 데이터들이 FOMC 회의 끝나고 또 줄줄이 나오니까 그거가 나중에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아마 요즘에 연구원님 송년회 같은 데 가면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뭐 코스닥도 잠깐 반짝하고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에 있는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72%, 코스닥은 36%라서 정말 거의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갔던 것은 물론 대외 요인인 반도체 사이클 덕분도 있지만, 저는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네.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제 재작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고 되게 좀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수혜가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두 지수 간 수익률 격차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라면 코스닥 기업들도 지배 구조를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시장에서는 코스닥 안에서도 그런 기대감에 오른다 이런 종목도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부 종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주사 중에서도 코스닥에 상장된 지주사도 있고 한데, 이제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지배 구조보다는 수급의 꼬임, 저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순환 출자 구조가 문제가 되고 서로 이제 지배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이런 건 사실 삼성, 이제 SK, 뭐 LG, 현대차 이런 대기업 그룹사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벤처기업 비중이 많잖아요. 그런 벤처기업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뭐 아예 없는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이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코스피가 지배 구조 이슈 때문이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아주 취약하죠. 공매도의 그쵸. 무방비로 노출된 수급 구조 그리고 이제 이를 방어해줄 기관 자금이 코스피처럼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제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장난치기 쉬운 그런 구조도 이미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수급이 문제다. 근데 그 최근에 그런 얘기 막 들렸잖아요. 정부가 이제 코스닥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12월 중에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 좀 들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더 구체화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정부가 코스닥의 구조적인 저평가 원인인 수급 취약성에 좀 물꼬를 터주기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강력한 머니 무브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입니다. 현재는 전체 투자 금액에서 3%가 코스닥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5%까지 늘리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게 겨우 2%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연기금의 운용 규모가 이제 조원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도 25조 원의 신규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강력한데요. 바로 이제 국민성장펀드라는 것을 출범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벤처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자금도 투입이 되겠지만 민간 자금의 도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자금을 정부 주도로 매칭을 해서 75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될 건데 이 돈이 바로 이제 벤처 기업, 약간 혁신 기업들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AI나 반도체, 뭐 바이오, 로봇 이런 것처럼 좀 대규모로 투자가 필요한 네. 그런 기업들, 첨단 산업이나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로 알고 있는데 75조 원이 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 주가 지수랑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벤처 투자 금액의 약 3, 4% 정도가 코스닥의 시가총액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관찰이 됩니다.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기상장된 코스닥 기업들이 이 돈을 투자를 받게 되겠죠. 네. 그럼 7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이렇게 투자 금액으로 풀리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정부도 이제 민간도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 4% 정도의 어떤 그런 공식이 데이터에 있다니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정책 효과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내년 코스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그래서 내년 코스닥 지수 타겟을 1100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근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언급드렸지만 역사적 수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뭐 종목 간 키 맞추기, 업종 간 키 맞추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수 간 키 맞추기가 이제 정말 좀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코스피 기업들이 영업 이익이 그 숫자 자체로만 놓고 보면 더 높을 수 있는데 성장률 측면에서는 코스닥 기업들이 특히 IT 부문에서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올해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전방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IT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대부분 빅테크입니다. 아까 그 소장님께서도 뉴스 얘기할 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 빅테크가 잘 나가면 걔네가 이제 수주를 주고 그럼 또 수주를 주고 이런 방식인데 네. 그런 게 계속 이제 좀 나아질수록 훈풍이 대기업에서 더 아래 업체들까지 수주를 받는 업체들까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낙수 효과처럼 있다. 네, 낙수 효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장률 측면에서는 코스닥 IT 기업들이 코스피 기업들을 좀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한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연기금이 25조 원 정도 규모 그리고 아까 그 펀드로 조성하는 금액이 75조 원. 그럼 합쳤을 때 이제
물론 희망적인 수치지만 10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개 매수 법안 통과 기대감입니다. 공개 매수 법안 이게 개미들도 대주주랑 같은 가격에 주식 팔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랑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당연히 같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은 인수합병, 비상장사도 마찬가지고 인수합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대주주의 경영권만 보호하지 말고 소액주주의 물량도 의무적으로 같이 사주게 만드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만년 저평가 요인, 기존까지는 사실 그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네. 저평가되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yes or no. 네. 저번에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yes or no. 네, 저는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보면 로보틱스 많이 올랐는데 이거 앞으로 괜찮다 yes or no. 네, 그 마찬가지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네, 들어보죠.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양지훈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진우션의 말해줘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형식님께서 우리 환율은 언제쯤 진정세를 보일까요? 1년에 6만 킬로미터 가까이 주행하는 제게 유가 상승은 직격탄이네요.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유가도 좀 오르는데 영향을 줬죠. 환율은 사실 언제쯤 진정세를 보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 사람 이게 원이니까 저게 원이니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걸 좀 봐야 되나 저기에 좀 도움을 요청할까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가 자체는요 환율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환율이 좋더라도 중동에 무슨 일이 또 생기거나 그쪽에서 또 일이 터지게 되면 지정학적 요인을 많이 받는 게 유가입니다. 그래서 환율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게 유가기도 하죠. 그런데 참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이런 분들은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최영식님 사연 감사합니다. 이저몽님께서 생강 5kg 사다가 생강차 만들려고 생강 씻으면서 다듬다가 손을 살짝 베었는데 아이고 은근 불편하네요. 은근이겠어요? 너무 불편하지. 요즘에는 이렇게 뭐 액체류로 이렇게 베인데 이렇게 바르면 굳어져서 이렇게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뭐 하는데 좀 괜찮은, 그러니까 밴드는 금방 젖잖아요. 그런 거 도움이 되는 게 좀 있긴 하던데 아이고 일단은 집안일 오늘 잠깐 쉬셔야겠는데 이저몽님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강재구님 회사에 방과후 목돈연구소 크게 들어도 좋다고 부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와 강재구님 회사도 이렇게 복지가 좋네요. 요즘 이렇게 사연 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회사의 부장님들 아주 마인드가 너무 따스하고 좋아요. 너그럽고 이렇게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어도 좋다고 해주시는 부장님들 너무 많으신데 혹시 나도 한번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멋진 부장님들 계시면 네 함께 조인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유럽 한 팀 그리고 개최국 중 하나인 이 나라와 맞붙게 됐는데요. 이 나라와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맞붙었고 당시 1대3으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의 수준이 한껏 올라온 만큼 내년 월드컵에서 꼭 서력의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퀴즈입니다.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성된 개최국 중 하나로 수도는 멕시코시티, 데킬라와 타코로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와 벌써 정답이 올라오네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이탈리아, 2번 멕시코, 3번 브라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 이야기 법대로 합시다.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전세나 월세집에 살다 보면은 내부 시설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때 집주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은 편이라서 네. 이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 감정 싸움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전셋집, 월세집 수리 비용 문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주말에 좀 반짝 따뜻하긴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어요. 며칠 전에는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겨울철 되면 뭐 보일러 고장이나 뭐 수도 동파 이런 게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도관이 동파되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뭐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일러 고장 비용,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막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우리 민법 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 집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 중인 그 기간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그 집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보일러 고장 그리고 수도관 누수 같은 집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임차인이 집에 사는데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약간 반대의 규정이 있는데 네. 그게 우리 민법 제374조예요. 여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빌린 집을 본인의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무로도 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규정처럼 좀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일러나 수도 같은 거는 이제 집 내부에 설치돼 있고 세입자가 집에 사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뭐 들어가서 살펴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은 뭐 기상 예보로 한파 경고가 있는 경우에는 뭐 보일러를 약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서 수돗물을 좀 켜놔서 물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할 정도 그리고 수도관을 보온재로 감싸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지만 실거주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주의 여부에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아닐지 이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면 임차인이 뭐 노후하고 어딘가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방치한 상태로 뭐 임대를 줬다든지 아니면 실거주자가 조금 부주의하게 관리를 하고 이제 막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판단에. 이걸 판단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기준을 마련해 두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주택 임대차 배상 책임 분쟁 조정 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권고 사항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은 보일러를 설치한 지 7년이 넘은 보일러는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7년 이내라면 이게 세입자의 과실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 중 일부를 물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기준은 뭐 딱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보일러가 왜 고장이 났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리 기사분이 오시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죠. 좀 오래돼서 그렇다. 네. 내지는 사용에 좀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과실 여부를 따져서 뭐 반반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다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일러 고장이 나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보일러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소가리도 많이 하고 머리 아파요.
근데 이게 보일러 말고도 전셋집, 월세집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나 고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뭐 방충망만 해도 그래요. 방충망이 뭐 삭아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기도 하지만 뭔가 임차인이 생활하다가 뭐 아이가 아니면 반려동물이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또 비용이 은근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경우에는 누가 수리를 해야 한다. 이거 진짜 헷갈려요. 네, 소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아무래도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작은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또 적은 경우도 있어서 이게 소송까지 가서 판례라는 걸로 만들어지려면 소송이 일단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례로 남아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또 굉장히 자잘자잘한 부분에 뭐 방충망은 어떻게 해라, 어떤 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해지진 또 않은 부분이 그렇겠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기준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수리 가능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주택의 기본적인 설비 자체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전구도 예전 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 네. 전구나 형광등 같은 거 쉽게 네네. 갈 수 있는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일러나 배관 같은 크고 고가의 시설물은 이제 임차인이 특별히 뭐 갖다 깼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구도 LED 전구 네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주인 부담으로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뭐 벽에 곰팡이가 핀 경우 이런 네. 경우라면은 뭐 세입자가 문을 너무 꽝꽝 닫아놔서 맞아요. 환기를 안 해서 그럼요. 이렇게. 겨울철에도 환기 안 하면 결로 곰팡이 막 생겨요. 네, 그런 경우라면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외벽 자체의 문제로 집 자체가 결로를 그냥 발생시킨다라는 문제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벽지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방하고 화장실은 또 특히 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고장 정말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싱크대나 세면대 이런 데서 특히 수전이 고장이 잘 나는데요. 네. 이게 막 아이가 장난을 치다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교체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기와 세면대가 고장난 경우에는 이 변기와 세면대는 임대 목적물에 포함이 되고요. 아.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렇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꼭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트인 비대가 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 비대가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뭐 계약서에 옵션 안에 비대가 포함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집주인 책임인데 네. 그게 아니라 계약서에도 없고 그냥 처음에 입주할 때 그냥 달려있는 수준의 그런 비대라면은 이 비대가 없다고 해서 임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특약이 없으면은 임대인 자체에게 무조건 수리해달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 이런 특약까지 하면 진짜 꼼꼼하게 잘 계약서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벽지나 장판, 마루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되는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부담해요? 이게 이사 들어가고 나올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벽지, 여기가 특히. 끓겼다. 그러면 도배, 장판, 마루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 그러니까 통상의 손모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책임.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이 좀 많이 섞였다라고 보면 점점점 임차인 책임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햇빛에 바래고 뭐 시간이 지나서 색이 변했다든지 어느 정도 사용 흔적,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만 해도 사용 흔적은 남으니까 네. 그 정도라면 집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감가상각에 포함이 돼서 집주인 부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4년 이상 지난 강마루가 있었는데 여기에 네. 뭐 찍힘이나 긁힘 흔적으로 좀 분쟁이 있었나 봐요. 이런 경우라면은 통상적인 손상이다라고 봐서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정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반대로 뭐 아이가 장난감으로 이제 마루를 막 일부러 계속 찧어놓았다든지 무거운 가구를 이렇게 막 옮기다가 부주의하게 끌어서 깊게 이렇게 홈이 패인다든지 네. 벽에 뭐 스티커나 낙서를 심하게 해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 있는 훼손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수리비를 다 부담하기보다는 부분 수리비 정도의 비율 정도를 따져서 이제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그런 일정 비율만 부담시키는 방식이 조정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바닥 같은 거는 아예 장난감 제발 하지 마 이렇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매트 말만. 깔아놓고. 네. 앞서 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별도의 특약은 아무거나 집주인 마음대로 다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특약을 해놨다면 그건 그에 다 따르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집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특약을 써놨다면 그 특약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수리비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아니면 뭐 5만 원 이하의 비용이 드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5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나머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네.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항상 법은 좀 참 저희도 말씀드리면서 약간 죄송한 측면도 있는 게 늘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또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포괄적으로 특약을 써놓으시면 이게 효력을 발생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수리는 전부 입주자가 한다. 이렇게 하는 특약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점포 자체를 빌려주거나 집 뭐 한 동을 아예 그냥 단독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라면은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 특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소규모 수선과 대규모 수선으로 구분해서 이제 소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 특약이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규모 수선은 집주인이 부담한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거든요. 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임차인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으로 쓰시기를 원하고 이 집 자체가 원래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걸 서로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리할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싶다면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많이 특약을 쓰셔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는 이렇게 전자제품 이제 빌트인처럼 달려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전자제품들 옵션으로 들어간 것들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같은 전자제품과 여러 가구들을 옵션이라고 하고 또 생활의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갖춰진 경우를 풀옵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런 옵션 품목은 이동과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임대의 목적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옵션, 풀옵션이라는 명칭하에 이런 전자제품 전부 다 포함되는 것까지 여기 이제 계약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품목이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게 되면은 이건 주요 구성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게 되고요. 네. 이 문제도 사실 기간별로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로 사용도 안 했는데 바로 옵션에 하자가 발생해서 작동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물건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당연히 부담해야겠지만 입주 후에 뭐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1년 이상, 2년 이상 지났는데 그때 사용하다가 옵션이 일부 고장이 났다면 기계 뭐 이것도 나눠봐야겠죠. 그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새 집에 들어갔는데 2년 정도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좀 부담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뭐 이미 한 10년 된 기계였는데 내가 한 2년 사용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이사 들어가시기 전에 옵션 다 체크해 보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나중에 고장날 때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준다라는 특약을 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명백하게 수리해줘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수도 이런 거 근데 빨리 안 고쳐주다 보면은 급한 사람이 당장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돈만큼 예를 들어서 뭐 월세에서 빼고 월세 지불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원칙은 일단은 임대인의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사실
불편한 건 임차인이잖아요. 당장 보일러가 안 들어간다. 네. 당장 수도가 안 나온다. 이러면은 사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수리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버틴다든지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월세와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30만 원이 나왔는데 보일러 수리비가 네. 한 달에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뭐 다음 달 월세를 안 내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 수리비 대신 월세를 공제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좋고요. 판례에서도 비슷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집주인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리 비용을 공제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받으시려면 증거들이 꼼꼼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에게 고장났습니다. 알렸고 수리해 주세요. 여러 번 알렸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고 혹은 안 된다고 했다든지 그러면 스스로 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견적과 계산서까지 다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이 여기 바닥 뭐 도배 이런 거 너무 이건 잘못으로 상한 것 같아요. 그럼 보증금에서 수리비 빼고 돌려줄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망가뜨린 부분은 고쳐놓고 나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이걸 안 고쳐놓고 나갔다라고 하면 집주인은 원래는 그 수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네. 고쳐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 전체 바닥 교체 비용 이런 과다한 비용을 막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원과 조정위에서는 대체로 뭐 집의 연식이라든지 실제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세입자를 받으면서 도배를 새로 했는지 옛날 도배인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공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를 위한 이 수리비 문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사진, 영상 바로 기록하시고 집주인에게 문자, 카톡 남기시면서 통보를 꼭 하시고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가 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부분들을 남겨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다 남겨놓으시고 사실은 감정 싸움 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상식선에서 서로 협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한 조에 편성된 개최국 중 하나로 수도는 멕시코시티, 테킬라와 타코가 유명한 나라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멕시코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테킬라 하시면서 맞춰주신 1158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16강, 8강, 4강 진출 응원한다고 보내주신 1559님 그리고 이거는 제 입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띄워주신 거죠? 첫 문자 참여네요. 퇴근길마다 유익함 채우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신뢰가고 다방면 상식이 풍부하셔서 항상 감탄합니다 해주셨는데 민망하지만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채우고 있답니다. 0458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